안녕하세요. 넥스트렌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책에 관한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면 많이 들어본 책이죠. 피터 나바로 박사의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스타벅스 주식을 사라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주식 투자를 할 때 매크로 환경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크로 환경을 보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브라질에 비가 내린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스타벅스 주식을 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브라질에 강수량이 많아졌다. 그 얘기는 커피 작물이 잘 자란다는 거고, 그렇게 커피가 잘 재배되면 스타벅스처럼 커피 원두를 많이 필요로 하는 기업들 같은 입장에서는 그 원가가 절감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실적이 좋아진다는 걸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보고 투자에 접목할 때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책을 보시면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고려해야 될 매크로 지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각각의 지표들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 또 어떤 점에서 중요한지, 그런 것들을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요. 주식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최근에 예스24에서 책 표지를 새로 이제 좀 개정을 해서 이렇게 예쁘게 내놨는데요. 개정된 버전을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이 책의 8장 내용이거든요. 이 책이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특히 요즘 같은 시점에 투자자들이 꼭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가라앉고 그러다 보니까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좀 어려워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냥 뭐 손실이 많이 났구나 이렇게 뭐 한탄하는 것보다는, 만약에 또 비슷한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하면 투자 자금을 좀 손실을 적게 만들까,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보는 게 꼭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저 역시 막 손실을 좀 보기도 했는데 이 책의 이 부분을 읽으면서 좀 생각해 볼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먼저 간단히 이 10가지 규칙을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는 손실을 차단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손절매를 설정하라. 세 번째는 수익을 늘려라. 네 번째는 대박주를 쪽박주로 만들지 말라. 다섯 번째는 물타기를 하지 말라. 여섯 번째는 포트폴리오 회전율을 낮춰라. 일곱 번째는 추세장에서 가격 모멘텀을 잡으려면 시장가 주문을 내라. 여덟 번째, 거래 범위 내에서는 지정가 주문을 내라. 아홉 번째, 개장 전이나 기업 공개 시에는 시장가 주문을 내지 말라. 열 번째, 중개 계약할 때 세부 항목도 읽어라. 이제부터 이 각각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규칙인데요. 손실을 차단하라는 겁니다. 피터 나바로는 이 손실을 차단하는 것이 장기적인 성공을 이끄는 중요한 규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어렵냐 하면 주식 투자를 하는 트레이더 대다수의 기본 심리와 배치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고 주식을 거래할 때 투자자들 마음속에 차익에 대한 희망과 손실에 대한 두려움이 동시에 공존을 하는데요. 조금 손실이 나가지고 손실을 차단해야 될 상황에서도 이 차익에 대한 희망 때문에 그 두려움이 압도당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A라는 사람이 B라는 기술주를 주당 한 15만 원에 1000주 매수했다고 해요. 이게 적지 않은 돈이죠. 이 주식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샀는데 곧바로 주가가 14만 5천 원으로 떨어진 겁니다. 하지만 A라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B 기업에 굉장히 멋진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좀 버텨봅니다. 왜냐하면 지난 1년간 계속 이제 상승을 하고 있었고 기술적인 지표들도 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조금 일시적으로 떨어진 게 이거는 시장이 잘못된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A는 내가 시장이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올 때까지 좀 기다려야겠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이 되니까 주가가 13만 원으로 더 하락한 거예요. 그러면 A는 굉장히 고통스럽겠죠. 사실 A라는 사람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투자 관련된 리포트라든지 서적들을 이렇게 봤을 때 전문가들이 한 8% 손실을 입기 전에 빠져나와라, 그런 점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이게 이런 상황을 이미 지나쳐 버렸다는 거를 본인도 그러니까 자각을 하겠죠. 하지만 A씨는 여전히 매도 버튼을 누를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게 지난 한 1년간 우리 투자자 대부분의 좀 마인드라고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건 뭐 카카오의 주가인데 2021년 상반기를 고점으로 해서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 뭐 이런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상당히 고통스럽겠죠. 만약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첫 번째 원칙, 그 첫 번째 규칙을 잘 숙지하고 계신 투자자였다면 어느 정도 상황에서 내가 손실을 줄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이게 좀 쉽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투자자한테 왜 위험하냐면요. 첫 번째로는 보신 것처럼 장부상 회복하기 힘든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손실을 줄이지 못해서 자금이 묶여버렸다는 거예요. 최근에 주가 하락으로 이렇게 손실이 나신 분이면 아마 크게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자금이 묶여서 지금 뭐 어떤 좋은 주식이 보이더라도 그 주식을 살 수가 없으니까요. 기회비용이 추가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터 나바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날린 돈이 너무 많아서 주가가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런 생각은 매우 무모하고 잘못된 개념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실을 차단해서 자금을 자유롭게 푼 다음에 더 빠르고 강한 상승세를 타는 종목이나 업종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두 번째 규칙으로 넘어가 보면 손절매를 설정하라는 거예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공감하시겠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손절매를 설정하는 것이 내가 손실이 났을 때 이거 조금만 더 기다리면 다시 플러스로 전환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있어서 쉽게 그렇게 손절을 하지를 못하죠. 그래서 피터 나바로는 손절매를 설정하는 3단계가 있고 이것이 상당히 엄격한 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얼마까지 이룰 수 있는지를 먼저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살 때는 다들 돈을 벌 것을 기대하고 이제 사겠죠. 하지만 일단 주식을 우리가 사게 되면 그런 보유 편향에 빠지기 때문에 내가 얼마 잃을 것이라고는 조금 생각을 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얼마까지 잃을 수 있는지를 미리 결정을 해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물리적 혹은 정신적인 출구인 손절매 지점을 정하라. 같은 맥락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손절매가 실행되면 손실을 받아들여라. 제발 주저하지 말라. 이렇게 강하게 또 강조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단계를 꼭 좀 숙지를 하고 투자에 나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조언을 합니다. 이 내용도 조금 자세히 보면요. 첫 번째로는 얼마까지 이룰 수 있는지 결정하라라는 걸 보면 최대 수용 손실을 먼저 정한 다음에 거래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리적 손절매와 정신적 손절매가 있는데 쉽게 말해서 물리적 손절매는 거래 소프트웨어에 프로그램화 해가지고 그냥 자동적으로 어떤 가격이 되면은 그냥 손절되게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적 손절매는 투자자인 본인이 직접 이제 매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각각의 방법이 장단점이 있겠죠. 물리적 손절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가가 얼마나 하락했는지 계속 보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주가가 하락할 때 그런 감정적인 안타까움 때문에 매도 타이밍을 놓치는 상황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가격을 설정해놓고 그 가격에 도달해서 이제 물리적 손절매를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기업인데 어떤 시장의 출렁임 때문에 일시적으로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하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기계적으로 팔아버려서 그 반등 상승세를 놓쳐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터 나바로는 이 책에서 물리적 손절매 설정법을 배워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규칙으로 가서요. 수익을 늘려라 라는 규칙입니다. 이건 당연한 얘기 같은데요. 근데 실제로는 이런 원칙이 잘 안 지켜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트레이더 대다수가 손해본 거래에서는 오래 머물고 유리한 거래에서는 너무 일찍 빠져나감으로써 수익을 포기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얘기가 있죠. 내가 주식을 사면 주가가 떨어진다. 일정 기간은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주가가 빠졌을 때 손절을 못하고 있다가 그게 일정한 시점을 지나면서 뭔가 실적이 좋아지고 개선되고 해서 주가가 다시 올랐을 때 원금을 회복하면
그때 지금이나마 좀 찾게 된 수익을 다시 놓치고 싶지 않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걸 그때 팔아버리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게 상당히 어리석은 행동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을 샀다가 마이너스 구간에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좀 힘든 일이지만 그게 다시 반등을 해서 오르기 시작했다는 거는 뭔가 모멘텀이 생겼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보지 않고 투자자들이 지금까지 물려 있었던 그런 힘든 기억에만 좌우된 나머지 그거를 그냥 팔아버린다는 거예요. 플러스 구간이 되면. 그런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피터 나바로는 손실을 재빨리 차단하면서 수익을 내는 주식은 상당 기간 보유한다면 거래의 절반 이상을 실패하더라도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피터 나바로 뿐만이 아니라 많은 투자 구루들이 말씀하시는 부분 같아요. 네, 이제 네 번째를 보겠는데요. 대박주를 쪽박주로 만들지 말라는 규칙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주식을 샀는데 이게 10%가 오른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좋겠죠. 그런데 조금 있어 보니까 15%가 또 하락을 한 거예요. 이게 마이너스 구간이 됐잖아요. 그러면 투자자는 보통 어떻게 인식을 하냐 하면 내 원금에서 조금 떨어진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10% 올랐던 그 고점을 나의 원금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가 생각하는 손실의 폭이 굉장히 크겠죠. 감정적인 손실의 폭이. 그래서 피터 나바로는 이런 상황을 막으려면 처음에 손절매를 조심스럽게 추적 손절매를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주가가 이렇게 흘러간다고 해요. 그러면 처음에 이제 A 주식을 5만 원에 이제 매수를 합니다. 그러면 아까 앞에서 이제 손절 가격을 설정을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 10% 미만으로 가면 우리가 손절을 하자 이렇게 정해 놓기로 하고요. 그러면 이제 45,000원에서 이제 손절 가격이 되겠죠. 네, 그런데 이게 조금 지나다 보니까 주가가 52,000원으로 상승을 한 겁니다. 그러면 손절에 좀 익숙하지 않은 투자자는 손절 가격을 여전히 45,000원으로 설정을 그냥 내버려두는 수가 있는데 책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이럴 경우에 손절가도 당연히 상승한 52,000원의 10% 아래인 46,800원으로 올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뭐 주가가 갑자기 급락하거나 그러더라도 손실을 줄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주가가 더 상승해서 손절가가 높아지게 될 경우에는 갑자기 뭐 주가가 급락한다든가 그래서 쪽박주가 되는 그런 상황을 피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좀 기술적인 부분은 우리 투자자들이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앞에 말씀드린 카카오의 경우를 보더라도 내가 굉장히 높은 주가 상승을 경험을 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갖고 있던 손절가는 원래 처음에 내가 샀던 시점을 기준으로 이제 손절가를 정해놨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하락하는 상황에서도 나는 팔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처럼 주가 상승에 따라서 내 손절가도 이렇게 같이 따라 올라간다면 그 고점에서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졌을 때 좀 미련 없이 팔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수익을 남겼겠죠. 그래서 이런 조언은 굉장히 유익한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물타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타기라는 용어는 주가가 하락할 때 손익분기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주식을 추가 매수하는 것을 의미하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하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가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뭐 5만 원에 100주를 매수하면 이제 평균 단가가 5만 원이겠죠. 근데 이제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면 45,000원으로 떨어지니까 100주를 추가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를 47,500원으로 낮춰놓은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후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나의 평균 단가가 5만 원일 때보다 47,500원이면 훨씬 수익률이 높을 거 아니에요? 네. 하지만 피터 나바로는 절대로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한 표현들을 쓰는데요. 뭐냐면 물타기는 증시에서 가장 큰 속임수 중 하나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투자금을 회수해서 다른 좋은 주식으로 바꿔 타느니 같은 쥐구멍에 돈을 좀 더 쏟아붓는 게 나을 거야. 주가가 회복될 테니까. 네, 많은 투자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천만의 위험한 희망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상황을 한번 돌이켜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안 좋아지고 주가가 기대했던 것보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하락한다는 거는 뭔가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이게 기업 자체로 문제가 생겼던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뭐 연준에서 이제 긴축을 시작하면서 전체적인 시장 상황이 유동성이 다시 이제 흡수되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었을 텐데, 그런 상황에서 끝까지 희망적인 관점을 유지하다가 계속 이제 물타기를 하다가 손실을 키우는 그런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포트폴리오 회전율을 낮춰라, 이런 규칙인데요. 요즘은 우리가 스마트폰 앱으로 굉장히 간편하게 이렇게 하지만, 예전에는 특히 이제 주식 중개인들을 통해서 이제 주식 거래를 해야 됐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을 보면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서 고객의 포트폴리오를 빈번하게 회전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목적은 고객의 주가가 오르는 거랑 크게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꾸 포트폴리오를 회전을 시켜야 자기네들 수수료 수익이 높아지니까. 그런데 피터 나바로가 지적하는 거는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오늘날에는 온라인 투자자 스스로가 그런 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루해서, 아니면 탐욕스러워서, 아니면 거래에 중독되어서 이런 행동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장기 투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기업에 대해서 조금 뭐 공부를 해보고 조사를 해보고, 기업의 그 생각했던 가치가 실제로 실현되는 데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걸릴 텐데, 그런 것을 기다리지 않고 뭐 며칠 만에 샀다 팔았다 이런 거를 반복하는 거는 수익률 자체에도 좋지 않지만 수수료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손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로도 그러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과하게 거래하려는 모든 충동을 극복해야 된다라고 피터 나바로는 좀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투자하는 주기가 좀 짧다, 이러신 분들은 좀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될 지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일곱 번째는 추세장에서 가격 모멘텀을 잡으려면 시장가 주문을 내라는 규칙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지정가 주문인가 시장가 주문인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무슨 말이야 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서요. 요걸 간단하게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삼성전자 주식을 이제 예로 든 건데, 보시면 아마 그 앱으로 이제 주식 매매나 매수를 하시는 상황에서 보실 수 있는 장면입니다. 보통 주식 거래를 할 때 보통 지정가, 괄호에서 지정가라고 돼 있는 거를 선택해서 많이 거래를 해요. 지정가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투자자가 가격을 지정해서 주문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56,300원이죠. 그런데 나는 55,800원에 매수하고 싶다. 그러면 가격이 55,800원으로 내려왔을 때 이게 거래가 됩니다. 반면에 시장가는 시장 가격대로 그냥 주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당연히 장단점이 있겠죠. 뭐냐면 지정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주가가 하루에도 몇 번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낮은 가격에 이렇게 걸어 놓으면 주가가 낮게 왔을 때 그걸 잡으면 사실 수익률 면에서는 훨씬 더 유리해지잖아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만약에 나는 조금 더 낮은 가격에 사고 싶은데, 하지만 그 뭔가 이제 호재가 있거나 기업 실적이 뭐 좋게 발표가 돼서 주가가 계속 오르는 상황이면 그 주식을 아예 사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시장가 역시 마찬가지겠죠. 장점이라고 하면 당연히 그냥 시장가로 사는 거니까 거래가 바로바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투자자가 원하지 않은 가격으로 매수 매도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좀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어떤 사람이 A라는 주식을 오랫동안 좀 모니터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은 상당히 좋은 앞으로 가능성을 갖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수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날 이제 시장이 열리자마자 10,000원이었던 주식 1,000주를 매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개장하자마자 이제 주가가 5% 상승해서 1,500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1,500원이면 좀 과한 것 같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싸게 사야지. 그렇게 생각해서 매수 호가를 1,200원에 이제 지정가 주문을 해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내가 원하는 가격 지정가 주문으로 해놨습니다. 근데 주가가 바로 1,700원으로 더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첫 지정가 주문을 취소를 하고 1,400원으로 다시 지정가 주문을 했습니다. 나 조금이라도 300원이라도 싸게 사야지. 그 호가 차이를 포기하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가가 11,200원으로 또 오른 겁니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지정가 주문을 포기하고 시장가 주문을 한 겁니다. 계속 오르니까 이게 따라잡기가 지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무조건 잡아야겠다. 그래서 시장가 주문을 했고 결국 11,400원에 1,000주를 매수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 지정가 주문을 냈을 때보다, 그러니까 1,200원으로 했을 때보다 1,200원이나 더 높은 가격에
사게 된 겁니다. 결국에는 120만 원을 더 부담한 셈이죠. 거기에다가 가장 높은 가격에 샀기 때문에 가격 변동까지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피터 나바로는 이런 추세장, 이 기업이 어떤 모멘텀을 타서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이런 장에서는 지정가로 하지 말고 시장가 주문을 내라. 그래서 초기에 그냥 잡으라는 거예요. 1, 200원 아까워하지 말고 빨리 이 주식은 잡으라는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표나 업종이 상승세나 하향세, 그러니까 일정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면 무조건 시장가 주문을 이용해라. 팔든 사든 매도 호가로 이렇게 몇백 원 작은 차이로 막 이렇게 장난치지 말고 빨리 매수를 하든 아니면 빨리 빠져나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8번째는요. 거래 범위 내에서는 지정가 주문을 내라는 건데요. 앞에서 그 지정가하고 시장가하고 차이를 분명히 아셨죠? 추세장에서는 시장가 주문으로 하라고 했는데 반면에 주가가 막 역걸음질을 한다거나 이럴 때에는 지정가 주문이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왜냐하면 계속 상승하지도 않고 하락세가 뚜렷하지도 않고 이렇게 조금 횡보하는 상황에서는 주가가 어느 정도 범위 안에서 막 이렇게 움직일 건데, 그럴 때는 내가 조금 낮은 가격에 매수를 할 경우에 조금 낮은 가격에 이렇게 지정가 주문을 해놓으면 내가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매수를 할 수가 있겠죠. 9번째는 개장 전이나 기업 공개 시에는 시장가 주문을 내지 말라, 이런 규칙인데요. 이거는 조금 구체적인 예로 보면은 아마 와닿으실 것 같아요. C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시장의 기대가 커져가지고 기업 공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K라는 사람이 이제 전날 밤에 온라인으로 시장가 주문을 100주를 신청을 해놨어요. 각종 언론 보도라든지 이런 걸 봐서 한 35,000원 정도가 적정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문을 걸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간과하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뭐냐면 다른 트레이더들도 똑같이 시장가 주문을 낼 수 있다는 것을 미처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자, 시장가 주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C 기업에 대한 기대가 커가지고 매수세가 몰리면서 시장에 나오자마자 주가가 12만 원으로 급등한 거예요. 그래서 주문 폭주로 주가가 15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불행하게도 이 K씨는 13만 원일 때 주문량을 받은 거예요. 만약에 3만 5천 원으로 신청한 데 따라서 이제 거래가 체결됐으면 원래 350만 원이 들었어야 되는데 이게 1,300만 원으로 늘어난 겁니다. 시장가로 주문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꽤 있잖아요. 이게 장 초반에 막 기업에 대한 기대로 주가가 팍 올랐다가 기업 공개되자마자 근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도 장 마감 무렵에는 다시 8만 원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한 이틀 지나니까 다시 5만 원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K라는 사람은 오히려 800만 원 정도의 손실을 안고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업 공개 같이 굉장히 주가 변동폭이 큰 이벤트가 있는 때에는 시장가 주문을 함부로 냈을 경우에는 투자자가 감당해야 될 어떤 비용 그리고 결과적인 손실이 예상보다 훨씬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래는 함부로 하지 마라,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로 중개계약할 때 세부 항목도 읽어라, 이건데요. 앞에서 나온 내용하고도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죠. 주식 중개인은 금융 상담자가 아니라 증권 세일즈맨이다 라는 마이클 오히긴스의 말을 인용을 하면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중개 수수료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도 뜻밖의 비용이라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아무래도 과거에 좀 쓰여진 내용이다 보니까 요즘에도 그렇게 수수료 부담이 많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요즘도 고려해볼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기사를 보시면 주식 매매 수수료가 거래 방식에 따라 최대 10배 차이가 난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투자자로서 주식 매매를 할 때 내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경로로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수수료 부담을 가장 최소화하는 것일까,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크지 않은 비용이라고 이제 간과했다가 나중에 큰 어떤 부담을 안게 되는 것보다 이렇게 세세한 거라도 우리가 계약서라든지 이런 걸 꼼꼼하게 살펴보고 투자를 해야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피터 나바로의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스타벅스 주식을 사라 라는 책의 일부분에 대해서 좀 다뤄봤는데요. 요즘처럼 이렇게 주가가 많이 하락하고 좀 주식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곱씹어볼 메시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후에 조금 주가가 좀 반등을 했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어떤 좀 하락장을 맞게 되더라도 이 책에서 얘기하는 그런 원칙들에 대해서는 꼭 한번 곱씹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추가적인 손실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큰 손실을 입지 않으셨기를 좀 바라고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